자, 여러분의 알고리즘 시험 A+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완전 정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질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학습을 도와줄 우리 우등생 조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대신 질문하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전부 시험의 핵심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화면이랑 저희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략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설계도를 제대로 익힐 거고요. 이걸 바로 활용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유형, 바로 행렬 곱셈 순서랑 최장 공통 부분 수열 문제를 격파할 겁니다. 이론부터 실제 문제 풀이까지 이 로드맵만 충실히 따라오시면 시험장에서 어떤 변형 문제를 만나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기서 다룰 이 4단계 설계도는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DP 문제의 뼈대가 됩니다. 2단계를 어설프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바짝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우리가 줄여서 DP라고 부르는 게 대체 뭔지 정확하게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죠.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간단한 중복되는 부분 문제로 나누어 푸는 기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중복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한 번 계산한 문제는 또 계산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뒀다가 다시 써먹어서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DP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스크린샷 찍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DP 문제는 이 4단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요. 첫째, 문제의 최적해가 어떤 구조인지, 즉 작은 문제들의 최적해를 합치면 전체 문제의 최적해가 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합니다. 둘째, 이 구조를 바탕으로 점화식을 세웁니다. 셋째, 제일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점화식을 풀어 테이블을 채워나갑니다. 이게 바로 상향식 버텀업 접근법이죠. 마지막으로 다 채워진 테이블을 보면서 실제 최적해가 뭔지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 4단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예시, 바로 행렬 곱셈 순서 문제입니다. 방금 배운 그 4단계 설계도를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행렬이 여러 개 쫙 주어졌을 때 대체 어떤 순서로 곱해야 스칼라 곱셈 연산 횟수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행렬 곱셈은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ABC나 ABC나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죠. 세 개의 행렬 A1, A2, A3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원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1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5, 5 곱하기 50입니다. 이 세 행렬을 다 곱하면 최종 결과는 당연히 10 곱하기 50 행렬이 될 텐데 어떤 순서로 곱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계산 결과의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사례 1부터 보죠. A1 곱하기 A2를 먼저 계산합니다. 10 곱하기 100이랑 100 곱하기 5 행렬을 곱하면 10 곱하기 5 행렬이 나오고 연산 횟수는 10 곱하기 100 곱하기 5, 즉 5000번입니다. 이 결과랑 A3를 곱하면 10 곱하기 5 곱하기 50, 즉 2500번이 추가돼서 총 7500번이죠. 근데 사례 2, A2 곱하기 A3를 먼저 계산하면요. 25000번, 여기에 A1을 곱하면 5만 번이 추가돼서 총 75000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엄청난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7500번 대 75000번. 이게 뭡니까?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단지 괄호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 연산 비용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최적의 순서를 기를 쓰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행렬이 3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2개뿐이었지만 4개가 되면 5가지, 5개가 되면 14가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카탈랑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행렬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보는 무식한 방법,
즉 브루트 포스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똑똑한 접근법,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의 만능 열쇠, DP 4단계 설계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는지 잘 보세요. 1단계, 최적화의 구조 파악. AI부터 AJ까지의 행렬 곱셈에 대한 최적화는 결국 어느 지점 K를 기준으로 AI부터 AK와 AK 플러스 1부터 AJ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서 마지막에 한 번 곱해지는 구조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해가 최적이려면 이 양쪽 괄호 안의 부분 문제들 역시 각각 최적에 해여야 한다는 최적 부분 구조 원칙입니다.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해서 2단계 재규적 정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의사 코드, 수도 코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코드는 방금 말한 재규적인 구조를 상향식, 즉 바텀업으로 구현한 거예요. 가장 짧은 길이의 행렬 연쇄부터 계산해서 테이블을 채워나가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점점 더 긴 연쇄의 최적 비용을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죠. 조교, 이 알고리즘의 핵심 도구인 두 테이블에 대해 설명해주게. 네, 교수님. 이 알고리즘은 두 개의 테이블 M과 S를 사용합니다. M 테이블은 비용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MIJ는 I번째 행렬부터 J번째 행렬까지 곱하는 데 드는 최소 연산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 테이블은 구조를 저장합니다. SIJ는 I부터 J까지의 행렬들을 최적으로 곱하기 위해서 대체 어디서 괄호를 나눠야 하는지 그 최적의 분할 지정 K를 기록해 두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예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행렬 6개랑 각각의 차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A1부터 A6까지 곱하는 최소 비용과 그 최적의 순서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채워야 할 M 테이블과 S 테이블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왼쪽이 최소 비용을 담은 M 테이블, 오른쪽이 최적 분할 지점을 담은 S 테이블이죠. 지금부터 저 빈칸들을 어떻게 하나씩 채워나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테이블 채우기 과정은요, 서술형이든 빈칸 채우기든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3단계, 최적화의 값 계산입니다.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서 가장 작은 부분 문제, 즉 길이가 2인 행렬 연쇄부터 계산합니다. M12는 A1과 A2를 곱하는 비용이죠. A1의 차원이 30x 35, A2가 35x 15니까 30 곱하기 35 곱하기 15에서 15,750입니다. 이런 식으로 M23, M44 등 길이가 2인 모든 부분 문제의 비용을 싹 계산해서 M 테이블의 첫 번째 대각선을 채우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요, 조교. 그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부분이죠. 이미 계산해둔 작은 문제의 답을 재활용하는 것. 자, 이제 그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길이가 3인 경우 예를 들어 M2,4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건 A2, A3, A4를 곱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분할 지점 K는 2 또는 3이 될 수 있죠? 자, K가 2일 때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비용은 M2,2 더하기 M3,4 더하기 세 행렬의 차원을 곱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산해둔 값들을 대입하면 0 더하기 750 더하기 35 곱하기 15 곱하기 10, 총 5,375가 나오네요. 이제 K가 3일 때를 볼까요? 비용은 M2,3 더하기 M4,4 더하기 관련 차원들의 곱입니다. 대입하면 2,625 더하기 0 더하기 35 곱하기 5 곱하기 10, 총 4,310, 35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작죠? 4,375죠? 따라서 M2,4에는 4,375를, S2,4에는 그때의 최적 분할 지적이었던 3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 4, 5, 6에 대해서도 계속 계산을 반복하면 마침내 테이블이 완성되고 우리가 찾던 최종 답, 즉 A1부터 A6까지 곱하는 최소 비용은 테이블의 가장 오른쪽 윗칸인 M16에 있는 15,125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 S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제 최적 곱셈 순서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S16을 봅니다. 값이 3이죠? 이건 첫 번째 분할이 A3과 A4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A1, A2, A3 곱하기
A4, A5, A6 이렇게요. 자, 이제 재기적으로 들어갑니다. A1, A2의 최적 분할을 알기 위해 S1, 3을 봅니다. 값이 1이니까 A1 곱하기 A2, A3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A4, A5, A6의 최적 분할은 S4, 6이 5니까 A4, A5 곱하기 A6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괄호가 완벽하게 쳐진 최적의 곱셈 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렬 곱셈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대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최장 공통 부분 수열, 줄여서 LCS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DNA 염기 서열 분석이나 우리가 쓰는 파일 비교 프로그램, 디프 같은 데서 실제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도 DP 4단계 설계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다재다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교, 문제 상황을 설명해주게. 네, 교수님. 이번 문제는 두 개의 문자 수열 X와 Y가 주어졌을 때 두 수열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 부분 수열 중에서 가장 긴 걸 찾는 겁니다. 여기서 부분 수열이라는 건 원래 수열에서 순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0개 이상의 문자를 중간에서 빼서 만들 수 있는 수열을 말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X와 Y 시퀀스에서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P로 풀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두 긴 수열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은 그보다 짧은 앞부분, 즉 접두사들의 최장 공통 부분 수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죠. 바로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재괴 공식이고 이게 바로 LCS 문제풀이의 심장입니다. 조교, 저 공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네, 공식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 비교하는 두 문자 XI와 YJ가 같다면, 즉 일치한다면 이 문자는 LCS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전 부분 수열들, 즉 XI-1과 YJ-1의 LCS 길이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됩니다. 둘째, 만약 두 문자가 다르다면, 즉 불일치한다면 둘 중 하나는 LC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합니다. X에서 한 글자를 뺀 경우와 Y에서 한 글자를 뺀 경우의 LCS 중 더 긴 쪽을 선택하는 거죠. 테이블로 보면 바로 위쪽 칸과 왼쪽 칸의 값 중에 더 큰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재귀 관계를 이용해서 상향식으로 테이블을 채우는 알고리즘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코드고요. 그 결과물이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몇 칸만 직접 따라가 봅시다. 예를 들어 C의 2를 채운다고 하죠. X의 두 번째 문자는 B, Y의 두 번째 문자는 D입니다. 다르죠? 그럼 규칙에 따라 위칸인 C의 1, 2의 값 1과 왼쪽 칸인 C의 2, 1의 값 1 중 더 큰 값을 가져옵니다. 같으니까 위쪽을 선택했다고 치죠? 그래서 값은 1이 되고 화살표는 위를 향하게 됩니다. 이번엔 C의 4, 3을 볼까요? X의 네 번째 문자와 Y의 세 번째 문자는 둘 다 C로 똑같네요. 일치 규칙이죠? 그럼 대각선 위칸인 C의 3, 3의 값 2에 1을 더해서 3이 되고 화살표는 대각선을 향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테이블 전체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단계 최적의 구성입니다. 테이블이 다 완성되면 가장 오른쪽 아래 칸인 C76에서부터 화살표를 역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C76의 값은 4, 즉 LCS의 길이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위, 왼쪽, 대각선. 가다가 대각선 화살표를 만날 때마다 그 칸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C66에서 대각선으로 이동했죠? 이때의 문자는 A입니다. 이게 LCS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 다음 대각선인 C44에서 찾은 문자가 그 앞 글자가 되고요. 이 과정을 테이블의 시작점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문자를 하나씩 쌓아나가면 최종 LCS인 BCBA가 완성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DP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할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섹션이 여러분의 학점을 결정합니다. 조교, 최종 정리를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모든 DP 문제는 구조 파악, 재규정의, 상향식 계산, 해 구성, 이 4단계 설계도를 따른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행렬 곱셈 순서 문제는 비용을 저장하는 M테이블과 분할 지점을 저장하는 S테이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푼다는 점. 셋째, LCS 문제는
길이를 저장하는 C테이블과 역추적 경로를 알려주는 화살표를 이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작은 문제의 답을 저장해두고 더 큰 문제를 풀 때 재활용하는 상향식, 즉 바텀업 접근법이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행렬 곱셈과 LCS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 4단계 설계도라는 만능 열쇠만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마주칠 수많은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설계도를 또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실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습니다.